오래된 사람들이 살았던 그 동네도 재건축이 재개발이 될 수밖에 없는 그 시간이 왔다. 이제 10년 동안 이제 갈 일만 남았다. 오늘 이 책은 바로 대한민국 재건축 재개발 지도편입니다. 자, 그럼 재건축 재개발 이제 어디에 사야 될지 조금 더 한번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까 하는데, 서울에서 재건축 할 만한 데는 어디죠? 지금 자치구? 사실 딱 떠오르는 데 있죠. 강남구. 네. 사실 제가 이게 조금 섹션을 조금 나눠봤는데요. 네. 큰 놈, 큰 놈, 그다음에 갈놈, 갈놈, 들어올 놈. 들어올 놈. 이렇게 좀 나눠봤어요. 네. 정말 큰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강남구입니다. 그 다음에 서초구. 그 다음에 우리 서울의 중심인 용산구를 지금 재건축이 큰 놈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갈놈이라는 거는 정말 진짜 막 뛰어가려고 하는 곳인데 네. 사실 예전에 이제 재건축을 많이 했던 송파구입니다. 네. 근데 사실 한동안 이제 헬리오시티 이후로는 거의 이제 재건축 단지가 없지만 지금 활발하게 초기 재건축이라든지 그리고 가장 중심인 잠실주공 5단지도, 그러니까 일선이라고 그래요. 네. 그 잠실주공 1, 2, 3, 4 그게 엘스, 리센츠 이런 것들이 일선이라고 하면 2선이 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럼 지도로 한번 볼까요? 네, 좋습니다.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송파구에서 보게 되면 원래 지금 잠실주공 5단지는 아직 지금 재건축이 안 되고 있어요. 네. 이제 조합 설립 인가가 있기 때문에 지금 사업 시행 인가를 앞두고 있죠. 네. 근데 이전에 엘스라든지 리센츠라든지 트리지움, 레이크 팰리스가 1, 2, 3, 4, 5 그러니까 주공 아파트였던 거죠. 네, 그래서 사실 바뀌었다는 거죠? 이게 지금 새 아파트로 재건축을 됐어요. 그래서 이게 왜 갈놈이냐 봤더니 이제 여기는 다 됐고 여기 잠실주공 5단지가 있지만 여기를 1선이라고 합니다. 네. 그다음에 2선이라고 표현하고요. 네. 힐리우시티를. 그리고 3선은 사실 이제 우리가 정말 대단지인 방이동 쪽에 가면 올림픽 선수촌이 있죠. 올림픽 선수촌 정말 큽니다. 이제 시작을 하게 있죠. 그리고 사실 여기 이제 그 송파랑 가락동이라든지 문정동에도 사실 소규모로 30년 연한된 단지들 중에 조합 설립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갈놈이라고 했는데요. 정말 갈놈이 어떤 데인지 한번 보면 이렇게 많은 단지 중에 네. 아까 30년 연한이라고 했잖아요. 30년을 한번 필터링하면 이게 바로 갈놈들입니다. 이 갈놈들 중에서는 여기서 부동산에서 탭을 이렇게 두면은 재건축이 지금 진행한 조합 설립 인가, 제 지도에서도 잘 넣어놨어요. 네. 지금 이게 지금 갈놈들이죠. 아직 올림픽 선수촌은 조합 설립이 되지 않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그렇긴 한데 재건축을 딱 클릭하니까 아파트로 딱 하니까 지금 또 들어올 놈들이 보이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송파구 같은 경우에는 갈놈들이 보이는 거죠. 그리고 사실 가장 중심인 여의도 같은 경우에는 70년 된 아파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건 70년이에요. 근데 아직 조합 설립 인가가 난 데가 지금 한 군데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갈 애들이 보이는 거죠. 네. 왜 이리 안 나오고 있는 거예요, 여의도는? 70년... 정책적인 문제도 많아요. 왜냐하면은 이제 사실 그리고 여기는 5층짜리 대지 지분이 많이 넓은 거는 아니지만 네. 중층 아파트고, 그리고 사실 예전에 한 박원순 시장님께서 용산 여의도 통합 개발이라고 이 여의도와 용산이 이제 개발을 하겠다라고 해서 정말 시장이 달아올랐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게 뜨거운 감자이다 보니까, 그리고 이런 문제가 그 집값이 상승되는 요인으로 재건축으로 좀 노리잖아요. 네. 그렇지만 갈 수밖에 없는 거죠. 70년이 갈놈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면 들어올 놈은 어디냐? 우리가 딱 두 가지가 떠오르는데요. 사실 그 서울에서 그 택지지구라고 생각되는 곳들이 바로 여의도 옆에 있는 목동입니다. 목동은 지금 30년 연한이 지나서 아직 조합 설립, 그러니까 아직 안전진단까지도 한 단지밖에 진행이 안 되고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여기는 이제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얘가 가면 얘도 가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연한이 됐으니까. 그래서 이제 들어올 놈입니다. 이게 이제 어느 정도 가시화되면 정말 이게 이주가 되더라도 엄청난 이주. 그렇게 되기 때문에 아주 이 목동이 가장 중요한 거죠. 그런데 목동을 딱 보면은 이제 반대편에 있는 네. 상계동이 떠오릅니다.
그러니까 택지지구 같은 아파트 단지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들어올 놈이라고 봤습니다. 제가 이렇게 표현한 거는요, 재건축 시장은 이게 시장을 가면서 이게 끌어당김이 있어요. 같이 이렇게 가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차근차근 진행을 해더라도 갈 수밖에 없는 곳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큰 놈, 갈 놈, 들어올 놈. 시기적으로는 큰 놈이 지금 제일 빠른 거겠죠? 네, 그렇죠. 뒤로 갈수록 좀 늦어지는. 그렇죠. 좀 그렇긴 하지만 너무 크기 때문에 얘도 사실, 근데 얘가 지금 시장에서 너무 비싸고 크지만 얘가 잘 되면 뒤에서 딱 형님 가고 아우 가고 이런 분위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 IMF님 이 큰 놈, 갈 놈, 들어올 놈 이 세 개의 투자처가 있다면 이 중에서 어디를 좀 추천하시는데? 이 돈의 문제가 많기 때문에 아, 금액 대비? 금액으로 금액. 가셔야 되는 거죠. 네. 그런데 제가 이 책에서도 썼지만 아직 정말 잉태하지도 못한 여의도가 네. 정말 네. 바람이 불으면 핵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용산구도.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강남구에서 뭐 외지 투자자들이 많이 샀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네. 우리가 생각하면 야, 나 지금 돈 많은데 뉴욕에 뭐 살까? 그렇게 되면 센트럴파크 사 이렇게 얘기하잖아. 우리 삼성전자 사 이런 거랑 똑같이 어떻게 보면은 그 중국인들도 이제 여기를 보는데 전 세계인이 주목할 수 있는 지역이라고 생각해요. 용산하고 여의도 같은 여의도는. 경우 원래 강남은 강남스러우니까 강남이 강남한 거니까 그냥 걔는 그냥 내비두고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되겠죠. 왜냐하면 근데 이게 아직 시작도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게 눈에 가시야 되지 않았기 때문에 또 이게 또 바람이 불면 네. 또 어떻게 될지 주목해 보셔야 아까 여의도는 보여주셨는데 용산은 어디 쪽이 좀? 용산이 또 크잖아요, 좀. 네, 용산은 정말 두 가지가 있는데요. 용산 중에서는 이쪽 동부 이천동 쪽으로 이 한강변으로 또 재건축 단지고 한남 뉴타운이 또 여기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두 개의 핵심적인 재건축 재개발이 정말 천지개벽이 될 곳이에요. 그러니까 상상을 초월하는 거죠. 네. 상상을 초월한다면 지금 여기서 보면 지금 30년 필터링 걸어놓고 있는 거예요. 와, 엄청 많네요. 여기 다 돼. 여기 일선인데 지금 야. 한강뷰에서는 지금 조합 설립 인가라든지 이제 지금 진행 중이에요. 네. 그리고 그 밑으로 지금 2선으로 지금 아직 30년 연한이 안 돼 있잖아요. 네. 연한이 안 돼 있어도 뭔가를 진행합니다. 그게 바로 리모델링. 얘네는 용산구는 특이하게 재건축, 재개발, 리모델링이 정말 지금 압축적으로 가고 있어요. 모든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모든 땅에서. 네.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곳이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가 뭐 올림픽 용산 그 가족공원이 또 들었으면 우리가 아까 말했던 센트럴파크처럼 네. 또 어디서 야 한국 가서 뭐 살까 그러면 거기 용산 가족공원 옆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 세계가 주목할 곳이라고 봅니다 저는. 용산 집값이 들썩거릴 것 같네요. 계속 들썩거렸고요. 네. 그런데 지금 더 들썩거려야 되냐 이렇게 되지만 사실 제가 재건축 재개발 같은 경우는 신축의 가치 그러니까 새 것이 된 것도 중요하지만 네. 함께 갈 때 시너지가 엄청나요. 함께 갈 때. 그러니까 함께 갈 때가 어디가 시너지가 생겼냐면 개포동입니다. 개포동. 여기서 개포동 같은 경우에는 한번 신축으로 한번 필터링을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지금 개포동에 지금 입주한 단지들이에요. 지금 이게 거의 개포동이 같이 이제 재건축이 되면서 입주가 지금 했고 계속 할 예정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개포동 입에 오르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재건축은 어떤 재개발도 그렇지만 한 단지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같이 일어났을 때 시너지가 생기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했던 재건축 중에서 여의도라든지 시작도 안 했고 한꺼번에 다 되고 네. 용산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되네요. 갖고 싶네요. 요즘 용산은 마용성이 포함되면 안 된다면서요? 그렇죠. 윗동네 포함된다면서요, 용산은? 왜냐면 용산이 새 아파트가 없는데 근데 마용성이라고 잘 말했는데 왜 마용성이냐 그러면 마포하고 성동구가 그전엔 안 오다가 그 좋은 동네가 됐던 이유는 새 아파트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죠. 마포구는 아이언 뉴타운에서 마포, 레미안, 프루지오랑 신촌 그랑사이 막 들어왔고 성동구 같은 거는 옥수동에 이제 들어왔고 그 다음에 왕십리도 들어오고 이러다 보니까 생각했을 때 새 아파트가 들어오는 곳이 입지가 변한다는 걸 마용성으로 확실히 알 수 있는 거죠.
용산에도 이제 나중에 곧 네. 들어오게 될 것이다. 자, 그럼 재개발이 활발은 좀 서울 자치구는요? 재개발 중에서 4대 천왕을 제가 뽑았어요. 네. 재개발은 재건축은 아파트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 가도 괜찮잖아요. 재개발 같은 지역을 가면 깜짝 놀라요. 사람이 여기 살까? 뭐 어떨 때는 임장 가지 말라는 얘기도 있어요. 흔히 말하면 뭐 서울의 달동네 뭐 이런 표현이 그렇게 있겠죠? 되는데 지금 보게 되면 이 지도를 보게 되면 네. 이 지금 파란색으로 이렇게 돼 있는 게 재개발 지역이에요. 재개발도 마찬가지로 조금 뭉쳐져 있는 게, 그러니까 그게 바로 뉴타운이라고 표현하는데 4대 천왕을 뽑았는데 아까 용산에 지금 여기 있었죠. 네. 그 재건축 바로 한남 뉴타운이 바로 4대 천왕 중에 한 명입니다. 네. 4대 천왕 중에 한 명인데 3구역, 2구역, 4구역, 5구역 이게 잘 가고 있습니다. 1구역은 해제가 됐고요. 우리 한남동은 그냥 나인원 한남과 한남 너일로 그냥 끝.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네. 4대 천왕 중에 정말 큰 왕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지금 바로 한남 뉴타운 바로 앞에 지금 우리가 가장 비싼 아크로 리버파크, 잠원동, 반포동이 있기 때문에 서로 이제 시너지를 주고받게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 천왕으로는요, 성수 전략 정비구역입니다. 한강뷰네요. 여기도 그러니까 전략 정비구역이라고 해서 이건 오세훈 시장 때 이제 지정을 네. 했는데 그때 지정할 당시에 50층까지 주겠다. 그러니까 서울에서 가장 뜨거운 감자는 상강변의 50층을 누가 갖느냐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지금 50층은 트리마제랑 그 다음에 첼리투스 두 개가 네. 있는데 사실 여기서 50층을 주게 된다면 네. 정말 여기는 거의 바뀌게 되죠. 그렇지만 이 수요가 어디서 오냐면 이 압구정에서 옵니다. 예전에 압구정에서 옥수동 며느리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압구정에서 뭘 살까 이렇게 보면 한남을 살까 성수를 살까 이렇게 재개되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이런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2대 천왕 얘기했고, 그 다음에 3대 천왕은 사실 여기는 지금 아직 새 아파트가 하나도 안 들어선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 더 좋은 지역도 있고요. 그 중에서도 반포 옆에 있는 흑성 뉴타운도 있지만 흑성 뉴타운은 사실 입주도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노량진 뉴타운으로 가보겠습니다. 노량진 뉴타운은 1구역부터 8구역까지 하나도 해제가 되지 않았지만 하나도 입주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볼모지, 황무지라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 사람들이 잘 모르죠. 그렇지만 노량진 뉴타운은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우리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예전에 이제 집을 살 때 막 고민을 하면 맞벌이 세건이라고 해요, 제가. 맞벌이들이 살기 좋은 곳이 집값이 오른다. 지금 맞벌이들이 살기 제일 좋은 게 잠실이에요. 잠시 왜요? 그 강남권으로 출퇴근이 가능하고요. 아이들 키우기가 좋고 무리가 되는 학원가도 있고. 맞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고 그래서 그렇지만 조금 뭐 여의도라든지 이런 데 출퇴근하기는 조금 어렵지만 그래도 가장 맞벌이 세건으로 좋았던 게 그리고 마포 레미안 프로지오도 맞벌이 세건이에요, 사실. 그렇게 되는데 지금 보면은 이 노량진 뉴타운은 중심에 있잖아요. 중심에 있으면서 이 3도심, 그러니까 일자리 중에 종로, 여의도는 너무 코앞. 그다음에 강남까지 어떻게 가냐면 9호선인 급행을 타고 또 출퇴근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7호선도 있죠.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일자리를 다 갈 수 있는 중간 입지이기 때문에 나중에 제가 뭐 내 집 마련 뭐 그런 상담을 하게 되면 계속 이름이 불리우는 곳이 이제 노량진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3대 천왕으로 뽑았고요. 세 번째. 네 번째는 사실 지금 조금 작지만 지금 바로 부가현 뉴타운이 부가현. 여기는 입주를 했지만 아직 정말 큰 덩어리 두 개가 아직 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은 서울의 정말 서울역과 가장 가까운 곳에 이렇게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들이 이제 천지개벽이 되면 IMF님이 그때 말했던 그곳이 이렇게 변했구나라는 것을 이 방송을 듣고 몇 년 뒤에 이렇게 변한 것들을 보면서 재건축, 재개발의 힘을 여러분들이 느껴봤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여기 가면 진짜 벌판인데 지금 한번 가볼까요? 제일 열악한 한남 뉴타운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한남 뉴타운의 거리 뷰를 한번 보면은 이런 데 한번 지그지그 돼 있으니까 이게 소방차가 들어갈 수가 없을 거예요. 이거 안에 아마 못 들어갈걸요? 이거죠. 소방차 못 지나가요. 그러니까 재개발이 돼야 되는 거죠. 여기 딱지가 다 붙어 있네요.
그리고 그 노량진 가면 소화전이 있어요. 소화전이 중간중간에 불나면 끄라고. 못 지나가니까. 알아서. 각자 알아서 좀 끄라고 이렇게 돼 있고. 여기 들어가면 전 죽습니다, 이건. 한번 갔다가 진짜, 이게 지금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열악한 환경, 네. 그런 것들도 있어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곳이 정말 천지개벽이 되면서 이제 한강뷰를 느끼게 되는 거겠죠. 4대 천왕이 바뀌는 거. 그럼 두 번째 천지개벽은요? 완전히 구가 변하는 거. 아까 마용성이라고 그랬잖아요. 네네. 제가 볼 때는 동성. 동성? 네. 동대문구랑 성북구입니다. 동대문구는 자체적으로 동대문구, 서대문구 이렇게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중심에 아주 가까운 구였잖아요. 동대문구도 정말 오래된 도시이기 때문에 네. 지금 거기가 정말 천지개벽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뉴타운도 있어요. 이문희경 뉴타운이라든지 예전에 네. 전농 답신리 뉴타운 이게 다 입주를 했지만 또 군데군데 너무 이렇게 오래된 그 노후화된 집들이 많다 보니까 그렇게 되고 성북구도 마찬가지로 정말 구릉지도 많고 네. 그리고 따닥따닥 그런 건물들이 많다 보니까 네. 거기 성북구도 장인 뉴타운이라든지 기름 뉴타운이라든지 이렇게 되니까 전체적으로 그 구 자체가 구 위상이 올라갈 곳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서울 봤으면 이제 또 경기까지는 좀 봐야죠. 경기요? 경기 좀 뭐 다 볼 수는 없으니 뭐 한 재개발, 재건축 한 제가 두세 개씩? 사실 4대 천왕 뽑았는데 사실 제가 돈이 없은 투자자들을 위해서 제일 먼저 강의를 했던 게 성광, 안수였어요. 네. 성남, 광명, 안양, 수원. 여기가 재개발 지역으로 또 괜찮았던 건 네. 오래된 도시였기 때문에. 그리고 서울하고 인접해 있고 서울세권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많이 됐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광명은 참 신기한 도시가 뭐냐면 광명을 가면 여기 광명 뉴타운이 있잖아요. 네. 근데 광명은 지금 동마다 신축으로 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철산동 같은 경우에는 재건축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여기 일직동이라고 해가지고 여기 광명, 여기는 택지지구예요. 광명 역세권 개발. 네. 그리고 또 옆에 가보면 우리가 여기 보면 광명 학원동 같은 경우에는 광명 그 3기 신도시 지정된 데고요. 그리고 얘가 지금 뉴타운이 가고 여기 재건축이 가니까 있긴 하안동이라고 있거든요. 네. 여기가 90년대 아파트인데 지금 재건축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누가 가면 같이 가게 된다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정말 새 아파트로 변하는 지역이라고 광명. 그렇게 되는 거죠. 진짜 광명은 뉴타운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정말 차근차근 잘 가고 있고요. 네. 아까 서울은 정말 정책적으로나 그 정치적으로 조금 억압되고 안 되고 그런 것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렇게 되지만 그 경기도는 다른 시장인 거죠. 네. 그래서 지금 광명에 광명 네. 뉴타운이 이렇게 있습니다. 광명을 봤으니까 이제 성남을 한번 볼게요. 네. 그런데 우리가 이게 제가 이런 이론을 하거든요. 우리가 지구 사는데 다른 지구가 있을 거야. 네. 나랑 똑같이 막 가는 애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평행이론. 그것처럼 광명하고 성남이 평행이론이 있습니다. 네. 어떤 얘기냐면 되게 재미났던 거는 광명이 오르잖아요. 네. 그럼 같이 가격이 비슷해져요. 그러면 야 성남이 왜 광명보다 싸야 돼? 막 이렇게 되고 성남이 너무 오르면 야 성남이 왜 이렇게 올라? 광명이 올라야지. 이렇게 평행이론처럼 다른 지역이지만 사실 그 어떤 일정한 갭은 네. 주고 있지만 네. 그렇게 되는 이유는 얘가 광명 뉴타운이라서 이렇게 많잖아요. 근데 여기도 많아요. 성남도 많아요. 여기 성남은 지금 분당 신도시가 있잖아요. 네. 그리고 판교 신도시가 있습니다. 네. 그 바로 위에 이제 구도심이라고 하죠. 옛날. 그러니까 제가 옛날 지역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네. 성남의 옛날 그곳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 성남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지도 보면 반듯반듯하니까 괜찮은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지만 예전에 서울에 있는 인구를 또 그러니까 억지로 이렇게 이주를 시켰던 지역이에요. 그래서 여기도 노후화가 엄청 많이 됐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많이 가요. 성남이. 그러니까 사실 1기 신도시, 2기 신도시 있으면서 여기 지금 재개발 지역이지만 네. 얘 시세를 또 좌지우지하는 게 바로 위에 있는 위례가 있습니다. 탄탄하게 받쳐주죠. 어떻게 보면 그 수요층들을 완전히
딱 잡고 있는 거죠. 네. 지금은 가면 내가 거기에 어떻게 살아? 막 그러지만 이게 천지개벽이 돼서 입주를 하게 되고 거기가 산성 포레스티아라는 이 아파트가 있거든요. 네. 이게 재건축 아파트인데 여기가 이제 입주를 하면서 가격이 상승하면서 사람들의 관심이 엄청 많아졌죠. 얘가 잘 가면, 첫째가 잘 가면 그 뒤에서 이제 받쳐주게 되는 거죠. 시세적으로. 그리고 어떻게 보면 수요를 가져올 수 있잖아요. 네. 그렇게 따라가게 되면 잠실 수요라든지 강남 수요를 성남은 받을 수 있습니다. 뭐 광명은 뭐 왜 못 받아? 여의도 수요도 받을 수가 있죠. 그리고 목동 수요도 이렇게 받을 수가 네.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수요층도 보게 되면 그렇게 되고요. 그러면 성광, 안양으로 가보겠습니다. 안녕. 여기 안양에 보면 뭐야? 네. 안양은 뭐 이렇게 붙어져 있지도 않는데 그렇지만 안양 자체적으로 4호선 라인이 있고 최근에 인덕원 진짜 핫하죠. GTX가 이제 터져줌으로써 더 터져졌어요. 그리고 사실 여기 일기 신도시에 있는 평촌 신도시가 너무 넓다 보니까 사실 여기 싫어 안 가 평촌하고 달라 네. 안 평촌이야 라고 생각했지만 새 아파트가 들어왔던 여기 지금 어바인 퍼스트라는 아파트가 상승하는 걸 보고 많은 사람들의 신축에 대한 힘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보면은 원래 1호선하고 4호선이 있지만 지금 안양에서는 2개의 노선, 3개가 생겼죠. 이제 GTX. 여기 인덕원을 중심으로 월곶 판교선이라 해서 판교랑 월곶선하고 연결하는 게 생기고 인덕원에서 동탄까지 또 연결되는 2개의 어떤 교통망이 확정됐어요. 네. 들어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안양을 또 중심으로 봐야 되는데 또 안양의 수요는 또 이 밑단으로도 있지만 또 서울에서도 이렇게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거죠. 그 중에 그리고 수원은 되게 오래된 도시잖아요. 정조대왕이 만든 뭐 신도시라고 얘기를 네. 하잖아요. 그래서 수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재개발 단지들이 여기 성남 여기 수원에 보면은 도성이 있잖아요. 네. 여기 남문이라고 합니다. 여기 팔달문 이렇게 돼 있는 이 근처에 지금 너무 오래된 지역이다 보니까 재개발이 되고 있는 거죠. 네. 그리고 GTX 신호선이 수원역으로 가다 보니까 그렇게 돼서 사실 지금 자체적으로 안에 이제 신도시가 다 있어요. 보면은 성남에서도 분당하고 판교 신도시, 네. 수원은 광교 신도시가 있고요. 광명 같은 경우는 광명 역세권이라든지 이런 게 있고, 안양은 평촌 신도시.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제가 제일 중요한 건 어디서 수요가 올 것인가. 그걸 봤을 때 받아들일 수 있는 그 힘이 엄청 네. 큰 도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경기도는 성광 안수를 꼭 놓치지 마시고 봐야 됩니다. 성강 안수. 그렇지만 제 책에서 보면은 사실 이제 진가를 알아야 되는 세 개의 지역과 뭐 강하지만 별동 부대도 이렇게 넣어놨거든요. 그래서 사실 다 넣어놓고 싶지만 그래도 우리가 대표적으로 네. 조금 알아야 되는 지역을 위주로 넣어놨습니다. 이쯤에서 재건축 재개발에서 지금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될 동네들을 서울과 경기를 본 거잖아요. 네. 재건축 재개발 관점에서 사람들이 지금 투자하지 말아야 될 지역, 서울 하나, 경기 하나 오해하고 있는 곳도 있을 것 같아서요. 재개발에서 진짜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네. 아까 노후도가 깨진 데 있잖아요. 네. 신축이 많은 데서 뭐 우리가 하자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노후도가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최근에 뭐 공공재개발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네. 공공재개발을 만약에 후보지입니다. 아직 정해진 게 아닌데 그것을 살 때는 후보지를 살 때는 거기에 거주를 해야 돼요. 거주를 하지 않으면 네. 그 신축 아파트를 주는 입주권의 권리를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공공주도라고 있거든요. 네. 좀 어려운데 공공주도는요. 2021년 6월 29일 이후에 매수를 하잖아요. 그럼 그 권리도 안 줍니다.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네. 나는 신축이라서 재개발 지역이라서 샀는데 네. 그런 걸 되게 조심해야 돼요. 지금 보면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새 아파트를 가질 수 있는 권리를 주느냐 안 주느냐 그걸 꼼꼼하게 따져봐야 되고요. 그리고 무턱대고 30년 연한이 됐다고 들어가시면 안 돼요. 어떤 얘기냐면 우리가 지금 재건축이 되면 부시고 새 아파트를 지면 그 새 아파트도 사실 대지 지분이라고 땅 위에 짓는 거잖아요. 네. 땅 자체가 적다면 사실 1대1밖에 되는 1대1이라는 개념이라면 수익이 생기지 않는 구조. 그러니까 내가 부셔서 내 돈으로 내가 져야 되는 신축을 하는 느낌이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돈이 많이 들어가게 되는 네. 거죠. 그럴 때는 사실 여기서 대지 지분이 제일 중요해서 네. 대지 지분이 적은 아파트 있잖아요. 네. 너무 오래됐다 그래서 대지 지분이 적은 아파트는 하시면 안 됩니다. 네, 대지 지분도 좀 크고 음. 오래된 30년 오래된. 이상은 기본인 거고. 네, 기본인데 25년 차도. 네. 그래서 지금 1기 신도시는 그러면 재건축이 될 것이냐. 네. 그런 화두를 던지게 되는데요. 사실 재건축보다는 요즘에 1기 신도시는 리모델링으로 많이 이제 가게 됩니다. 리모델링은 아까 그 자체를 이제 부시지만 다 부시지 않고 골조만 남기고 그렇죠. 리모델링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리모델링 단지로도 이렇게 진행을 하는 거죠. 하지만 리모델링도 사실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래 이제 기간이 길어질 수도 있고 수익이 안 생기다 보니까 100% 내가 또 돈을 납부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성공적인 리모델링은 강남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네 집 너무 낡았으니까 아예 그냥 뜯어 고치고 뭐 일반 분양 필요 없고 내가 내 돈으로 짓겠다. 이런 동네가 있는 거죠. 하지만 1기 신도시 중에는 뭐 한두 개라도 이 일반 분양분이 나오면 그 일반 분양의 수익을 가지고 네. 또 조금 더 분담금이 줄어드니까 그래도 아, 여기서 진짜 네. 옆에 있는 신축은 15억인데 나는 뭐 7억이야. 그런데 내 돈 내고 매덕 내가지고 15억까지 간다면 땡큐. 그러니까 주변 시세가 오르는 곳에서 지금 특히 1기 신도시라든지 용인수지란 곳에서 리모델링 바람이 불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재건축, 재개발도 뭐 당연히 대출이라든가 세금 좀 중요할 것 같은데 네. 뭐 몇 가지 얘기해 주신다면. 지금 대출 같은 경우에는 네. 사실 만약에 초기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살 때는 네. 사실 일반적인 우리 주택담보대출처럼 이렇게 대출이 됩니다. 그러다 보면 지금 조합이 사업을 관리하다 보니까 이제 멸실을 하게 되면은 주택이 없어지잖아요. 그럼 네. 주택담보대출을 못 내잖아요. 그럴 때는 이주비 대출을 또 해줘가지고 이주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중간중간에 이제 대출이라는 것도 똑같이 적용을 하기 때문에 사실 무주택자나 1주택자만 이제 대출이 가능하고 규제 지역에서 비규제 지역은 상관없이 똑같은 주택담보대출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하지만 이주비 대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대출을 받을 때 어떤 시세 대비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LTV라고 그래서 뭐 서울은 뭐 집값이 뭐 9억이라면 40% 네.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지만 이주비 대출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렇게 다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40%는 나오지만 그 기준점은 다르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대출을 볼 때는 여러분들이 어떤 그 단계 그래서 제가 계산해가지고 이때 돈이 4가지 단계로 돈이 필요한 단계를 했고 거기서 대출 부분도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냥 주택담보대출이라고 생각하시면 네. 좋겠고 근데 세금은 조금 다릅니다. 세금 중에서 가장 좋은 세금이라고 보면 아까 멸실을 해서 주택이 없잖아요. 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우리가 양도세 중과라고 해서 주택이 많은 사람들은 중과 그러니까 더 많이 이제 세금을 내는데 이 재개발 재건축이 만약에 멸실된다 관리처분 인가가 나온다면 중과가 되지 않는 그리고 사실 멸실되니까 네. 취득세도 또 싸지고 요즘 주택이 더 비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세금적으로는 아주 좋은 상품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어려우실 것 같아요. 세금하고 대출을 잘 모르시는 분은. 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대출은 그냥 주택하고 비슷하다. 네. 세금은 조금 주택보다 더 좋다. 좋다. 그렇게 생각하고 책을 읽으시면 네. 편할 것 자세한 같아요. 건 책을 보고. 왜냐면 이게 불인이들을 만나다 보면은 한 번도 대출을 내보지 않아서 대출이라는 것도 익숙하지 않은데 요거에 대한 것들을 설명할 때 참 어려운데 네. 제가 이제 앞서간 선배로서 얘기하면 정말 부동산 투자라든지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대출을 꼭 알아야 됩니다. 진짜로. 그쵸. 대출 공부가 선행이 돼야 되는 것 그쵸. 같아요. 레버리지를 해야죠. 근데 그게 사실 저도 첫 투자할 때도 대출이라는 걸 되게 두려워하고 그랬었어요. 당연한 것 같아요. 빚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두렵지만 그것을 이용할 수 있다면 네. 좋은 거겠죠. 근데 대출 얘기 나서 그런데 이제 곧 금리 인상을 할 것 같은 분위기잖아요. 우리나라도. 어쨌든 금리 인상되고 하면 이런 대출에 대한 부담감이 좀 커지고 하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렇죠. 좀 이런 거는 자기가 감당 가능한 선에서만 해야 되는 거겠죠? 감당하는 선에서 하는데 이게 그러다가 사실
만약에 내가 5억짜리를 집을 샀는데 3억을 대출을 냈어요. 네. 그런데 지금은 괜찮은데 지금 이게 집값이 떨어져서 만약에 3억까지 가면 내 그 대출금 3억에 팔아도 그걸 못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만약에 5억이 10억이 되면 3억이면 괜찮다 이렇게 되는 거죠, 사실. 그래서 대출은 사실 집값하고 이게 왔다 갔다 하면서 생각이 달라지긴 하는데 이자라는 건 여러분들이 스스로 원리금 네. 상환이라고 해서 그걸 계산을 해서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여러분의 미래 소득을 가져다 끌어다 쓴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래도 열심히 근로를 해야겠죠. 재건축 재개발이 어쨌든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청약이라든가 네. 그냥 아파트를 매수하는 것보다는 좀 더 어렵게 생각하시고 조금 더 위험한 것도 사실 어느 정도 있잖아요. 네. 이런 상황에서 좀 뭔가 그게 위험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점과 그 다음에 위험하지 않으려면 좀 어떤 거 우리가 좀 주의하면 되는지 한번 정리 한번. 사실 편견을 버리셔야 돼요. 네. 그리고 나 지금 서울 너무 비싼데 못 사잖아. 네. 그렇게 되지만 사실 우리 아까 대한민국은 지금 전체적으로 재개발, 재건축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떤 지역에 불구하고 네.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그 편견을 먼저 너무 비싸잖아. 그거는 서울에 국한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지금 서울 자체적으로 속도가 안 나는 것도 있지만 다른 지역은 지금 다 활발하게 돌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내가 그 또 편견 중에서 그 지역을 보면 막 낡고 아까 그 건물 이렇게 보면 이걸 내가 이렇게 비싼 돈으로 사야 돼? 그렇지만 그것이 나중에 미래주택으로 된다는 거를 또 상상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재건축, 재개발이 처음은 어렵습니다. 네. 어렵다곤 하지만 그 어려움을 책으로서 조금 여러분들의 도움이 되고자 했고요. 하지만 이 지식을 안다면 여러분들이 10년 뒤에 대한민국에 살 건가요? 네? 김 작가님 대한민국 살 거예요? 10년 뒤에도? 당연히 살아야죠. 저는 이민 갈 생각은 없어서 저도 10년 동안 뭐 계속 대한민국에 살 거라면 여러분들이 10년 뒤에 대한민국에 살고 내 집 마련을 하겠다면 이 상품을 놓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전국에 지금 이런 재건축 재개발이 이루어진다는 거는 전국에 있는 아파트나 주택이 좀 많이 나이가 들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나라는 전체적으로 1950년 그 6.25 전쟁 이후로 정말 초토화되면서 거기서 똑같이 진행이 이제 지어지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아파트 문화도 계속해서 전국적으로 같은 시기에 지어져 있기 때문에 같이 갈 수밖에 없고 그리고 오래된 사람들이 살았던 그 동네도 재건축이 재개발이 될 수밖에 없는 그 시간이 왔다. 재건축 재개발의 시간이 왔다. 이제 10년 동안 이제 갈 일만 남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건축 재개발을 위에 있는 제일 상단의 카테고리는 결국 부동산이잖아요. 네. 지금 부동산 집값이 어쨌든 계속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그렇죠. 너무 뭐 많이 많은 올랐죠. 분들은 이제 끝물이다. 네. 더 이상은 이제 위험하다 이런 얘기도 굉장히 많이 하고 하는데 그래서 아마 IMF님한테도 지금이라도 집 사도 되는지 여쭤보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 요거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질문하면 그렇게 말해 사지 말라고. 이제는. 진짜요? 네, 사지 말라고. 농담으로 아니면? 아니 그런 마인드를 가지면 못 산다고. 그리고 꼭지가 아닐까요?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떤 얘기냐면 제가 그러면 그 두려움이 뭘까라고 봤을 때 하락장, 집값이 떨어질까봐 두려움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 방법 중에서 제가 다시 이제 내 집 마련할 때 2005년도에 지나면 똑같은 그 시장하고 똑같았습니다. 그때 시장하고 사실은. 뭐 전세도 없었고 집값은 계속 오르고 그런 시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내 집 마련을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필요한 것도 있고 집값이 오르기 때문에 사진 않았어요. 제가 주변에서 보게 되면 내 집 마련을 할 때 집값이 많이 오를 거라 생각하고 집을 사지는 않습니다. 어떤 집에 대한 그 매수 타이밍이라든가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따져 보면은 사실 매도는 비싼 듯, 그러니까 싼 듯 팔고 매수는 비싼 듯하게 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살 때는 항상 내가 그런 두려움을 가지게 됩니다. 그 두려움을 상쇄시키는 방법은 공부라고 생각해요. 근데 저는 그러면 공부도 안 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되면 초심자의 행운이었다라고 보고 사실 그렇지만 그 과정 속에서 요즘에는 유튜브라든지 책이라든지 많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공부를 하면서 그 두려움을 상쇄시키면서
살면서 네. 하락장에서 견딜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내 집 마련입니다. 그렇지만 내 집 마련 중에서 대출을 너무 많이 낸다면 또 부담스러운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어떤 시기적으로 생각하는데 사실 나 이번에 놓치면 나 이거 상승장이 끝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해서 아까 뭐 사지 말라고 농담처럼 얘기하지만 버스는 계속 옵니다. 재건축 재개발도 지금 네. 청약도 계속 옵니다. 이 지금 지도에서 아까 봤던 뭐 재개발이라든지 재건축들이 그냥 단지 재건축 재개발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청약으로 와요. 메비우스 띠처럼. 그래서 또 그때 또 청약하시면 됩니다. 네. 지금 준비가 안 돼 있다면 이제 좀 종잣돈이 모자른다면 네. 또 청약을 하시다가 그리고 이런 상품도 있다. 갈아탈 때라든지 아니면 내 주변에 나는 조금 더 일찍 종잣돈이 적으니까 초기로 들어가는 네. 그런 방법. 그러니까 방법론적으로 우리가 수도권에 사는데 서울 올 때 뭐 자동차로 갈까, 지하철로 갈까, 기차로 갈까, 버스로 갈까 고민을 하게 되잖아요. 내 집 마련하는 방법이 또 많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시대에서 이제 청약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재건축, 재개발까지 한다면 다양하게 선택지가 많겠죠. 네. 그래서 이것을 이제 또 알면 좋다. 알겠습니다. 자, 김작가TV 오랜만에 1년 만에 나오셨는데 마지막으로 뭐 시청자분들에게 하실 말씀 있을까요? 김작가TV 애청자로서 네.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게 제일 좋죠. 풀버전 해주시는 거. 저도 풀버전 많이 보는데 우리가 이런 좋은 채널을 항상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작가님, 김 작가님한테 힘이 되는 댓글이라든지 공감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너무 감사하잖아요. 근데 그게 돈 들어가는 일이 아니니까 네. 저는 항상 감사하더라고요. 이게 보면은 그래서 공감을 계속 누르고 있는데 네. 어떻게 보면은 이런 채널이 있어서 제가 이런 네. 자리에서도 얘기할 수 있어서 김작가 TV에 내년에도 또 매년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저야말로 뭐 어떻게 보면 전문가가 있기 때문에 저 같은 또 채널을 하신 인터뷰. 분들 할 수 있는 거겠죠. 네. 네, 오늘 만남의 손님은 IMF의 정지영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